현재 미국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한국의 핵무장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의 핵무장은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인해 완전히 확정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은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발사체를 만들 기술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함과 더불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동안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한참이나 과소평가했고 누리호가 실패하는 쪽에 완전히 베팅한 상황이었기에 현재 한국에 대한 기술력을 잘못 평가한 것에 대해 완전히 초비상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 국방부 전략무기체계 평가국장 놀란 크레스트웰입니다. 제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활동을 확인하는 일이죠. 그들 국가는 단 하루도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날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거대한 위협지도 위에서 이들 문제국가들 옆에 바로 붙어있는 한국은 그저 방어적 동맹국이라는 작은 파란 점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점이 그 이상일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023년 어느 조용한 브리핑 중 제 위성 시스템 분석관 올리비아 머서가 두꺼운 자료 패킷을 들고 들어오더군요. 국장님, 한국의 발사체 데이터와 위성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녀가 말하자 주변 장교들은 가볍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중국, 러시아와 같은 폴더에 들어오지? 인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전부 미사일 개발에 쏟아붓는 나라와 한국이 비슷한 수준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그저 미소를 짓고 올리비아를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자료를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한국은 이들 국가와는 달리 착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국가지만 아무튼 한국은 분명 독자적 발사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 세계 모델링에 영향을 줍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올리비아, 한국은 앞으로 30년이 지나도 안정적인 우주 발사는 어렵습니다. 산업 인프라도 부족하고 항공우주 분야는 공급망이 분절되어 있습니다. 예전 엔진 시험만 봐도 고고도에서 성능이 일관되지 않았잖아요. 그들의 기술력은 우려할 수준이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올리비아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부품을 너무 많이 수입합니다. 즉, 부품 공급이 하나라도 실패해도 전체 체인이 무너진다는 뜻이죠. 우주 발사는 깊은 산업 기반이 필요한데 한국은 핵심 재료조차 여러 나라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독자 발사? 아직 멉니다. 위협은 전혀 되지 않죠. 올리비아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국장님, 한국을 너무 얕보시는 겁니다. 저는 기존 데이터와 맞지 않는 패턴을 봤습니다. 제가 눈썹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패턴이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장님, 한국이 실제로 보여주는 것과 절대 공개하지 않는 것, 그 차이를 보셔야 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그들이 보여주는 건 충분합니다. 몇 개의 시험 영상, 실패 몇 번 그게 전부잖아요. 올리비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꼭 고집 센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한국은 딱 필요한 만큼만 보여줍니다. 우리 모델이 안심할 정도까지만 보여주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한국이 가진 기술력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민간 기술 궤적을 보세요. 휴대폰, TV, 디스플레이, 메모리칩, 배터리.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단순 경쟁이 아니라 조용한 지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빠른 추격자라고 평가했지만 몇 년 뒤에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 부품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즉, 우리는 늘 한국의 기술력과 잠재성을 과소평가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반복되었어요. 이 패턴이 로켓과 우주 기술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면요? 제가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소비자 전자제품이 액체산소 로켓과 고고도 안정성과 같다고 생각합니까? 올리비아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지 않죠. 하지만 습관은 같습니다. 정밀함, 반복 시험, 높은 신뢰성 한국 기술의 공통된 특징들입니다.
올리비아는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리며 극비 테스트 로그를 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국은 공식적으로 분기마다 엔진 테스트를 2번 정도 했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추진제 수입량, 센서 수출량, 암호화된 텔레메트리 발생 패턴을 보면 실제로는 10에서 15회 수준의 테스트가 이뤄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회계 정리가 엉망일 수도 있죠. 올리비아. 올리비아는 비웃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장님, 회계가 엉망인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메모리 칩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새로운 자료를 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국의 작은 업체들이 고등급 합금과 열차폐 코팅을 대량으로 구매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산업용 터빈이나 자동차 실험용 부품이라고 적혀 있죠. 하지만 이 규격은 우리가 상단 단계 엔진 챔버나 노즐목에 사용하는 재료와 거의 같습니다. 올리비아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분산된 공급망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소규모 업체들이 각각 작은 조각을 가지고 있고 그 조각들을 모아보면 중형급 발사체 하나가 조립될 정도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긴 어렵죠. 그냥 열심히 하는 정도 아닙니까? 올리비아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나라들은 보통 성공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랑하죠. 한국은 오히려 조용합니다. 조용히 성공하려는 나라는 훨씬 더 강합니다. 올리비아는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아직 실험 중인 견습생처럼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실험을 끝내고 발표할 타이밍만 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저는 웃으며 그녀의 자료를 밀어냈습니다. 설령 내 한국 음모론이 사실이라고 해도 중요한 건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우주 궤도에 발사체를 올릴 수 없다는 사실 말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로켓이 없어도 우리에게 지정학적 핵심 국가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한국을 잘 돌봐주는 거죠. 미국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한국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돌발 행동을 하겠어요? 올리비아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기지 때문인가요? 아니면 협정 때문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세요. 저는 회의실 벽의 거대한 태평양 지도 앞에 섰습니다. 한국은 권위주의 벨트 바로 옆에 있는 유일한 완전 산업화 민주국가입니다. 북쪽에는 북한, 그리고 바로 뒤에는 중국이 있죠. 동북쪽에는 러시아 극동군이 있습니다. 바다 건너에는 일본이라는 또 다른 핵심 동맹국이 있죠. 한국은 이 네 곳을 잇는 전략적 결절점입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해상 항로를 그었습니다. 전 세계 첨단 부품, 반도체, 장비의 상당수가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한국의 레이더, 항만, 해상 교통망은 모든 선박 항공군사 움직임을 가장 먼저 봅니다. 올리비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즉, 한국이 조금만 흔들려도 미국 전략이 흔들린다는 말씀이군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흔들리면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가 뒤흔들립니다. 미사일 조기 경보망에 구멍이 생기고 일본과 괌으로 이어지는 군수 공급 라인이 위험해지고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레이더 각각이 사각지대를 갖게 됩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한국은 로켓이 없어도 중요하고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 거예요. 한국은 이미 미국 전략의 중심에 있고 가치가 명확합니다. 한국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쓸데없이 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국의 눈밖에 나는 위험한 선택을 하겠어요? 그러자 올리비아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나라가 조용히 기술을 감추고 있다면 그건 더 강력하다는 뜻 아닐까요? 저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 말은 제 예상보다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시간은 지나 2024년이 밝았죠. 그 요청은 흐린 1월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긴급이라고 찍힌 외교 전문속에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펜타곤 전략실에서 식어버린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올리비아 머서가 문을 급하게 열고 들어오며 그 서류 봉투를 마치 기밀 화재 경보라도 되는 것처럼 흔들어 대더군요. 국장님,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공식 협상입니다. 추진체 협정 전부요. 올리비아의 목소리는 약간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조차도 믿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2번이나 눈을 깜빡이며 되물었습니다. 한국이요.
핵 추진 잠수함을 혹시 서류가 잘못 전달된 거 아닙니까? 호주 오커스로 가야 할 요청 같은데요. 하지만 올리비아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이 맞습니다. 그리고 진심입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해군의 하워드 스틸 제독, 제나 프레스콧 제독, 그리고 국방부 부장관 제이콥 레너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당혹감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스틸 제독은 문서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미쳤군. 한국이 빠른 공격형 잠수함을 원합니다. 핵 추진, 장기 자망, 고속 추격 능력 전부 요구하고 있어요. 레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은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해양 원거리 투사 전략도 거의 없잖습니까? 그때 올리비아가 그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필요합니다. 중국의 해군 순찰 밀도가 황해 주변에서 3배로 증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분기에 잠수함 기반 미사일을 11번 시험했습니다. 단 3개월 동안 11번입니다. 올리비아는 숫자를 말할 때마다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한국의 디젤 잠수함은 최대 일주일 정도 자망합니다. 중국의 핵잠수함은 90일입니다. 이 격차로 한국의 부산 항로를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굳어졌습니다. 프레스콧 제독이 기밀 자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주변 항로 위에 붉은 곡선들이 목을 조르듯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영구사 A급 순항 패턴은 이제 48시간 주기로 한국 남쪽 항로까지 들어옵니다. 그들의 음향 신호는 작년보다 30%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해상 물동량, GDP의 40%이 바로 이 병목 지점을 통과하죠. 그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중국 잠수함 단 한 척만으로도 주당 60억 달러 가치의 물류선이 위협받는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차고 넘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레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핵 추진 잠수함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프레스콧 제독은 단칼에 말했습니다. 핵잠은 시속 40노트로 추격 가능하고 사실상 무제한 자망하며 한 달 넘게 은밀한 작전이 가능합니다. 디젤 잠수함은 쫓지도 숨지도 생존하지도 못합니다. 이어 북한 관련 슬라이드가 뜨자 회의실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올리비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은 저주파 소나 교란을 8개월 만에 120% 증가시켰습니다. SLBM을 탑재한 잠수함 전력이 주 3회 침묵항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죠. 즉, 한국은 두 핵보유국의 잠수함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이 있어야만 앞으로 10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그게 없다면 한국은 이 깡패 국가들에 의해 운명을 달리하게 될 겁니다. 기술력은 되지만 허가가 안 떨어져서 망해버리는 거죠.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말입니까? 저는 이때 처음으로 한국의 요청이 야심이 아니라 생존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단호했습니다. 부장관 메이슨 카터는 두 팔을 꼬고 깊은 의자로 기대었습니다. 이건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흔듭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농축 기술로 연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린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커스는 중국이 우리를 몰아붙였기 때문에 예외를 둔 겁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스틸 제독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중국이 지금 또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왜 한국만 안 된다는 겁니까? 심지어 한국은 북한 미사일에서 10분 거리에 있어요. 이들만큼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국가가 어디에 있나요? 그러자 카터는 제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면 논란이 해결책을 만들면 되죠. 그게 그의 역할이니까.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추진체는 주되 주권은 주지 않습니다. 올리비아가 찌푸렸습니다. 저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연료는 우리가 공급합니다. 원자로 핵심부는 우리가 통제합니다. 무기와 방지 하드락을 장착합니다. 한국은 자막 능력과 은밀성을 얻고 우리는 확산 위험을 제로로 두는 거죠. 즉, 핵 추진 잠수함을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 허용하는 겁니다. 스틸 제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게 묶어두는 목줄이군. 카터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목줄이 아니라 거의 초크 체인인데요. 3주 뒤 한국 측 대표인 박재환 준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차분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미국 측의 모든 조건을 수용합니다. 연료 관리, 핵심부 봉인, 외국 기술진 탑승 모두 동의합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표정도 단단했습니다. 카터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봤죠? 이게 현실입니다. 우린 열쇠를 쥐고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그러나 회의가 끝나자 올리비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그는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연료를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이상 못합니다. 하지만 올리비아는 웃지 않았습니다. 2개의 핵 위협 아래 놓인 나라가 정말로 영원히 종속적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절대로 얕잡아 봐선 안 될 국가라니까요. 저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한국이 안전해지면 우리도 안전해집니다. 서울이 버티면 일본부터 괌까지 모두 버팁니다. 한국이 강해지면 미국은 전쟁에 휘말릴 일이 줄어들고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아낄 수 있습니다. 강한 한국은 미국에게 이익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핵 추진 잠수함을 엄격한 조건하에 허가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전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직 올리비아만 조용히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너무 빨리 동의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불공정한 계약이고 그들은 더 많은 것을 협상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그건 이미 더 큰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연료를 쥐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디도 못 갑니다. 도대체 무엇을 걱정하는 겁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한국은 우리가 만든 목줄에 갇혀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목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마침내 2024년 말이 되었습니다. 그 요청은 11월에 도착했어요. 인쇄된 문장은 단정했고 형식은 공식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내용은 대담했습니다. 한국이 사용후의 연료 재처리와 연료 주기 제한을 부분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뭘 요구한 겁니까? 올리비아 머선은 한 걸음 다가와 또박또박 다시 말했습니다. 재처리입니다. 그리고 제한된 범위의 연료 주기 자율성입니다. 회의실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하워드 스틸 제독조차 펜 두드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마침내 스틸 제독이 중얼거렸습니다. 점점 더 대담해지는군. 그날 오후 에너지부와의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DOE 분석관들은 악몽 같은 숫자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어느 한 슬라이드에서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의 사용후의 연료 저장 시설은 앞으로 3년이면 완전히 포화됩니다. 분석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년도 아닙니다. 5년도 아닙니다. 정확히 3년입니다. 그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저장조가 포화되면 몇 달 안에 원전 가동 중단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최대 12기원전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전체 전력 공급의 약 30%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경제적 피해였습니다. 원전 가동 중단 한 달은 곧장 약 0.4%의 GDP 감소로 이어집니다. 특히 정밀 제조업 분야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이 요구한 것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한국 측 책임자인 신하준 국장이 보안 링크로 참석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가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군사 목적의 재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재처리를 하면 폐기물 부피가 약 75% 감소합니다. 그러면 수십 년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메이슨 카터 부장관이 앞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습니다. 신 국장님, 우리의 우려를 아시지 않습니까? 재처리는 플루토늄 분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한 제한을 풀게 된다면 여러분은 핵무기를 직접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모든 국가들이 한국처럼 제한을 풀어달라고 난리를 부리지 않겠어요? 신 국장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안하십시오. 강하게 제안하십시오. 모든 작업을 감시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핵 무기도 만들 수 없게 말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원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원전이 중단되면 재가동에 수년이 필요합니다. 한국 경제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합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올리비아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 벼랑 끝입니다. 카터 부장관은 두 팔을 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건식 저장을 확대하면 되지 않습니까? 신 국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2년밖에 벌지 못합니다. 스틸 제독은 제 쪽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나라들은 창의적이 됩니다. 잠시 후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체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극도로 제한된 재처리 허용, IAEA 감시 강화, 미국 상주 감시단 파견. 모든 과정은 봉인 라인에서만 진행. 아무리 제한을 풀어주더라도 절대로 핵 개발에 쓰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거죠. 카터 부장관이 저를 노려보듯 말했습니다. 너무 관대한데요. 그러나 올리비아가 끼어들었습니다. 3년 뒤면 포화입니다, 부장관님. 원전이 멈추면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조선 산업이 직접 타격을 입습니다. 그 피해는 미국이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반도체, 배터리, 조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겁니까? 그녀는 카터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산업이 무너지면 우리의 공급망도 무너집니다. DOE 분석관 한 명이 추가 수치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제한적 재처리를 허용받으면 산업 가동률이 예상치보다 약 16% 증가합니다. 이는 미국의 핵심 부품 수입 안정성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카터 부장관은 짜증 섞인 표정이었지만 분석관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재처리 과정에서 MOX 연료가 생산됩니다. 한국은 우라늄 수입 의존도를 최대 40% 줄일 수 있습니다. 생산 단가가 감소하면서 미국의 수입 비용도 줄어듭니다. 그제야 카터 부장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수입 비용 감소라 나쁘지 않군요. 신하준 국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경계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경계를 넘을 의도도 능력도 없습니다. 나라의 정기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경제를 지키고 공장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 말에는 설명할 수 없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카터 부장관은 제게 턱짓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설계하십시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매우 제한적으로 그리고 엄격한 감시하에 저는 즉시 구조안을 작성했습니다. IAEA 강화 조항, 상주 감시단, 봉인형 재처리 라인, 허가된 경로만 사용, 모든 로그는 실시간으로 워싱턴에 전송, 서류가 신 국장에게 전달되자 그는 10분도 안 되어 모든 조항을 승인했습니다. 협상도, 수정도, 요구도 없었습니다. 스틸 제독이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동의하는 나라를 본 적 있나? 뭔가 수상한데. 올리비아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는 거죠. 그만큼 절박한 겁니다. 기술력은 전부 갖추었는데 융통성 없는 조약에 의한 제한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게 말이나 됩니까? 회의가 끝난 뒤 카터 부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걸 허용한 이유를 아십니까? 사실 한국의 경제가 붕괴되든 말든 딱히 관심은 없어요. 하지만 한국이 전력을 잃으면 중국이 동아시아 에너지 시장을 장악합니다. 우리는 그걸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재처리를 허용해도 한국은 무기급 기술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농축 체계가 없으니까요. 한국은 결코 스프린트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아직도 밑바닥 수준이에요. 반도체 같은 특수적인 부분에서만 우수할 뿐. 그게 그들의 한계죠. 즉, 미국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필요한 생명선을 주었고, 여전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실을 나서는데 올리비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적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시하듯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국가는 효율을 만듭니다. 효율은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능력은 우리가 예상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웃어넘겼죠. 하지만 그렇게 2025년 초가 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미사일 방어 예측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올리비아 머서가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오며 붉은 긴급 도장이 찍힌 봉투를 손에 꽉 쥐고 있더군요. 논란, 이건 지금 바로 보셔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고 저는 북한 관련 통계일 거라 생각하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첫 줄을 읽자마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대기권 재진입체 실험 1차 결과. 저는 수치를 한번 읽고 믿기지 않아 다시 읽었습니다. 마하 25. 저도 모르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온도 6500도 이상. 진동 편차 0. 올리비아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국장님. 최대 열환경 구간에서도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워드 스틸 제독도 제 어깨 너머로 보고 있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마하 15도 못 넘기고 수십억 달러를 날립니다. 그는 문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건 거의 결승선을 바로 통과한 수준입니다. 우리 연구소의 콜라드 위트너 박사가 보안회선으로 들어왔습니다. 데이터는 3번 검증했습니다. 오류 없습니다. 실험은 실제이며 핵심 기술의 상당 부분은 한국이 주도했습니다. 회의실은 즉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스틸 제독은 방을 돌며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제이콥 레너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한국을 너무 얕봤습니다. 저는 다시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중국은 초기 재진입 프로그램에 무려 40억 달러 이상을 쏟고도 고열 환경에서 파편화되며 실패했습니다. 인도는 6번의 극초음속 시험 중 4번을 여류 속 불안정으로 잃었고 유럽연합의 공동 프로젝트조차 마하 11을 넘기면 진동 불안정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작고 조용하고 심지어 제재를 여러 겹 두르고 있던 한국이 깨끗하게 마하 25를 찍었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만약 여기에 유도 장치와 강화된 탄두 케이스를 더한다면 올리비아가 제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완전한 ICBM 재진입체가 됩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광등만 윙윙 울리고 저는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런 수준에 도달할 리가 없었습니다. 예산, 독트린, 기술 제한 이 모든 것을 뚫고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개발했다고요. 미국은 모든 면에서 한국을 안전한 동맹국이라고 판단했고 어느 정도의 제한을 풀어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꼭 필요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 한국이 노리고 있던 큰 그림이었다면 그리고 미국은 한국이 조종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했을 뿐이었다면 그러고 보니 한국의 행동이 여간 수상쩍긴 했습니다. 아무리 불합리한 조건이더라도 한국은 조금의 싫은 소리 없이 전부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떠 있는 한국의 데이터는 그때의 그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회의가 열렸고 스크린에는 한국의 텔레메트리가 가득 떴습니다. 압력 곡선은 너무나 평탄했고 열침식률 또한 놀라울 정도로 낮았습니다. 위트너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 열보호제는 나노 구조 복합 소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아직 시제품 단계에도 못 갔습니다. 충격은 그보다 더 컸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재진입체를 완성한다면 한국은 지구 어디든 도달 가능한 ICBM 플랫폼을 가지게 됩니다. 핵탄두가 없어도 극초음속 관통력으로 요새화된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고 세계는 서울의 전략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죠. 올리비아는 세계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마지막 남은 5%만 완성하면 전 세계 교역량의 45%가 한국 전략권 아래 들어갑니다. 이건 단순한 국방 문제가 아니라 국제 경제 지형의 재편입니다. 스틸 제독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중국의 군사 압박은 즉시 무너지고 일본은 외교 지렛대를 잃습니다. 러시아의 극동 전략도 재정비가 필요해지죠. 제이콥 레너는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서울의 말을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파리, 베이징, 워싱턴처럼 서울이 하나의 외교 축이 됩니다. 카터 부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속도를 통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처음부터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군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방 안에 있는 모두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분노도 질투도 아닌 공포.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동맹국이 어느새 세계 최전방에 올라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장 검증을 요청하겠습니다. 서울에 직접 가보겠습니다. 올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숨기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원래 숨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청서를 작성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무엇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사실 앞에서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죠. 그렇게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 후 곧바로 추가적인 펜타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는 제가 평생 경험한 어떤 회의와도 달랐죠.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숨을 제대로 쉬는 사람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펜타곤 전체가 누군가 아무나 이 상황을 설명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올리비아 머서가 침묵을 깼습니다. 논란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의 모든 요청이 애초부터 계획된 거라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계획이라니? 저는 제 속마음을 들키기라도 한 것 같아 괜히 투정을 부렸죠. 그러나 올리비아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한국이 일부러 우리에게 약해 보이게 행동했다면요? 그동안의 잠수함 협조 요청, 연료주기 완화 요구 전부 다 자신들을 얕보게 만들려는 전략이었다면요? 그러면서 제안을 풀고 제안이 다시 그들의 숨통을 막기 전에 빠르게 기술을 개발하려는 계획이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워드 스틸 제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규모 국가가 그렇게 장기판을 짤 리가 없소. 그러자 올리비아가 제독을 향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마하 25 재진입체를 만든 국가가 소규모 국가인가요? 제독님. 그 순간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콜라드 위트너 박사가 차트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세계의 타임라인을 펼쳐 보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협상 요청을 분석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항상 이미 어떤 기술적 돌파구를 확보한 뒤 6에서 8개월 사이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차트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협상 요청. 그 시점은 한국이 장기 유도 시뮬레이터 개발을 완료한 직후입니다. 연료주기 완화 요구. 그 직전에 한국의 소재 연구 예산이 고밀도 복합제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목적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도움이 필요한 국가처럼 보였습니다. 메이슨 카터 부장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감춘 거라고요? 위트너 박사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계속 우리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풀었고 감시의 강도를 스스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국은 미국과도 견줄 정도로 막강한 기술력을 갖춘 상태였죠. 그저 그걸 숨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요청을 할 때마다 미국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약한 동맹국이라고 생각했고 경계를 풀어버렸습니다. 저는 뒤로 기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이 모든 걸 통해 무엇을 하려 했던 겁니까? 올리비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율성입니다. 완전하고 절대적인 전략적 자율성. 그녀는 노트를 펼쳐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재진입체, 초정밀 위성망, 자체 항법 시스템, 유럽을 넘어서는 14구 소재. 이 모든 건 단일 목적을 위해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주권 인프라입니다. 하워드 스틸 제독이 물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주권 말입니까? 올리비아는 단호했습니다. 어떤 강대국도 더는 간섭할 수 없는 주권입니다. 즉, 핵무기 개발이죠.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은 협력은 하되 의존하지 않는 나라가 되려는 겁니다. 압박도, 제재도, 외교적 회의도 통하지 않는 나라. 전략, 경제, 우주, 방위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국가. 그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현재 기술력과 인프라 등 모든 것을 가진 한국에 있어 딱 하나 없는 게 뭡니까? 바로 핵무기죠. 위트너 박사는 또 다른 차트를 펼쳤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한국의 소형 위성군은 이미 중첩된 조기경보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따라갈 수 없는 밀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보다 먼저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기술력까지 앞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스틸 제독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있다는 뜻인가? 위트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더 빠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잠수함 협상, 연료주기 완화,
재진입체 성공, 정교하게 조율된 소재 기술 발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올리비아가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힘을 숨긴 게 아닙니다. 방향을 숨긴 겁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공포심으로 표정이 일그러졌죠.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2025년 6월 초였죠. 저는 무더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서울 합동작전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박재환 준장은 문 앞에서 저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논란. 오늘은 저희 분석가들이 어떤 것을 만들어 왔는지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그의 말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지만 어딘가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길고 좁은 복도를 걸었어요. 복도 양쪽 벽에는 얇은 파란 선들이 화면 위를 달리는 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공항 관제센터 같네요. 박 준장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선들은 비행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선 공간은 극장처럼 설계된 대형 작전실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한국 장교와 엔지니어들이 곡선형 콘솔 뒤에 앉아 거대한 중앙 스크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하준 국장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전면 요격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 옆에는 KPS 기반 분석 플랫폼의 설계자인 이민우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한 번도 눈을 감지 않는 항법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PS도 훌륭합니다만 KPS는 더 집요하죠. 화면에는 손바닥만 한 금속 큐브들이 지구 궤도를 따라 빛나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이민우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게 한국의 KPS 위성들입니다. 그냥 GPS를 흉내낸 게 절대 아니죠. 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좌표 몇 개 찍어주는 걸로 세계를 뒤흔든다. 말이 됩니까? 그러자 교수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손가락 하나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위성 하나가 미세한 흔들림까지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KPS는 위치뿐 아니라 속도, 가속도, 열시그니처, 그리고 목표물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진동 패턴까지 기록합니다. 정확도는 10cm 이내입니다. GPS는 5m 오차가 흔한데 한국은 탄도 표면 진동까지 있습니다.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었죠. 도대체 한국은 어느 틈에 이런 미친 듯한 위성 기술을 발전시켰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조명이 어두워지고 화면에 적국 MIRV ICBM이 나타났을 때였죠. 시뮬레이션 시작 버튼이 눌리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가장 세련됐고 예산도 9조 원 넘게 들어간 세계 최고급 장비였지만 탄두와 미끼가 동시에 흩어지는 첫 1초 만에 마치 폭죽처럼 새빨간 경고창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표 추적 상실, 열신호 약화, 신뢰도 붕괴 19%. 실제 탄두는 이미 화면에서 사라져버렸고 가벼운 미끼 3개가 실제 위협이라는 표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대실패였죠. 이를 본 미해군 장교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걸로 전쟁하면 10초도 못 버팁니다. 개선이 필요해요. 그 다음은 일본 모델이었습니다. 처음엔 안정적으로 따라가는 듯 보였지만 미끼가 회전하며 흩어지는 순간 화면 전체가 수천 줄의 오류 코드로 뒤덮였습니다. 낸, 계산 불가, 나누기 오류, 시스템 중단 그야말로 알고리즘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누군가가 낮게 내뱉었습니다. 저건 실전이면 그냥 하늘에다 손들라는 소리야. 그래봤자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하지. 유럽 모델은 더 참혹했습니다. 탄두와 미끼가 뒤섞이는 순간 화면 중앙에 모래시계 아이콘 하나만이 덩그러니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콘은 계속 돌기만 했고 결국 끝까지 아무것도 표시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가 15년 동안 수천억을 들여 만든 시스템이 단 3초 만에 무력화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건 살아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죽은 거지. 그때 한국 모델이 켜졌습니다. 화려한 로고도 없고 화면도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움직임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탄두와 미끼가 한꺼번에 살포되는 순간 한국 시스템의 화면 한쪽 구석에서 작은 파란 선이 흔들렸습니다. 열 시그니처 분석 중, 질량 차이 계산 중, 미세 진동 패턴 매칭 중, 그리고 2.7초 후 모든 미끼가 회색으로 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 진짜 탄두만 선명한 붉은 점으로 남았습니다. 이민우 교수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사람 눈 깜빡이는 속도가 평균 3초입니다. 한국 시스템은 그보다 빨리 탄두를 찾습니다. 올리비아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러시아는 이 정밀도를 얻는데 30년 걸렸습니다. 중국은 5조 원이나 썼는데 아직도 미끼와 탄두 구분 실패율이 40%가 넘습니다. 미국도 성공률 60%대입니다. 그녀는 한국 수치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98.4%.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올리비아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젠 한국이 따라온다가 아니라 한국이 앞서가고 있다입니다. 그러고는 이내 3개의 도표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첫 번째는 재진입 정확도 비교표였습니다. 미국은 평균 100m 오차, 러시아는 150m, 중국은 250m, 그러나 한국은 20에서 40m였습니다. 두 번째는 탄두미끼 구분 성공률이었습니다. 미국 57%, 러시아 48%, 중국 24%, 일본 33%, 한국은 98%였죠. 세 번째 표는 추적 분석 속도였습니다. 미국 10초, 러시아 15초, 중국 50초 이상, 한국은 2에서 3초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 속도로 올라왔습니까? 올리비아는 짧게 웃었습니다. 국장님, 강대국들은 과거의 방식을 개량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방식을 발명했습니다. 출발선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죠. 올리비아는 이내 5개의 원이 그려진 도표를 펼쳤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십시오. 이 5원이 합쳐지면 완전한 ICBM 생태계가 됩니다. 재진입체, 독자 항법, 장거리 발사체, 핵추진 플랫폼, 연료주기 자립.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눈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한국은 10년 전 이 5개 중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첫 번째 원을 짚었습니다. 재진입 기술, 한국은 불과 6년 만에 확보했습니다. 미국은 40년 걸렸고 중국은 아직도 불안정합니다. 두 번째 원, KPS, 세계 최초로 위치, 속도, 열을 동시에 추적하는 항법망입니다. 세 번째 원, 누리호, 한국은 10년 만에 장거리 발사체 단계까지 왔습니다. 프랑스는 이 기술 확보에 25년 걸렸습니다. 네 번째 원, 핵추진 잠수함 추진체, 미국의 일부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강대국도 쉽게 얻지 못하는 승인입니다. 아니, 아예 얻지 못하는 승인이죠. 다섯 번째 원, 연료주기 완화, 한국은 못할 거지라 생각한 나라들의 방심 속에서 정확히 필요한 조각만 조용히 챙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올리비아는 도표의 중앙을 짚었습니다. 거기엔 작은 빈 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갖지 않은 것은 단 하나 핵탄두뿐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핵탄두는 가장 쉬운 단계입니다. 즉, 한국은 사실상 핵무기를 지금 당장이라도 발사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방안은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지금은 핵 보유국 바로 옆에서 마지막 퍼즐 한 조각만 비워둔 채 서 있다는 사실이 모두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전거 타던 나라가 10년 만에 우주선 만드는 나라가 된 것을 눈앞에서 직접 본 기분이었죠. 그렇게 한국에 대한 여러 충격적인 경험을 한 뒤 드디어 2025년 11월 저는 새벽이 밝기도 전에 나로우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공기에는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감돌고 있었고 엔지니어들은 말없이 발사대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헤드셋의 불빛만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입구에서 신하준 국장님이 저를 맞으며 간단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크레스트웰 국장님, 주관제실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만이 없었습니다. 대신 확신이 있었죠. 그 확신이 오히려 어떤 자랑보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주관제실로 들어서자 한설아 엔지니어가 손짓하며 제게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최종 점검 모두 완료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콘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번 비행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기측 합동작전센터와 바로 연동됩니다. 저는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리허설이 아무리 완벽해도 실제 발사에선 흔히 문제가 발생하죠. 그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번엔 아닙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각 숫자가 떨어질 때마다 심장이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T12초, 연소실 압력이 믿기 어려울 만큼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T4초, 진동 수치는 마치 직선처럼 평평해졌습니다.
그런 정교함은 저는 미국 연구소의 가상 시뮬레이션에서나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히는 겁니까? 제가 중얼거리듯 묻자 한설아 엔지니어는 고개만 살짝 돌렸습니다. 우리는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다시 만들었습니다. 점화 순간 땅이 크게 울렸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을 떠받치듯 솟아올랐습니다. 1단 분리 3, 2, 1 분리. 신하준 국장의 외침과 함께 누리호는 명령에 완벽히 반응했습니다. 흔들림도 비틀림도 없이 물 흐르듯 정확한 동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나사의 고위 엔지니어들이 말하던 옛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셔틀 때도 이런 완벽한 분리 안정성은 이론적 목표치로만 존재했다는 것. 한설아 엔지니어가 열화상 데이터를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과열 스파이크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 잡는데 11년 걸렸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감정으로 차올라 있었습니다. 반대로 제 머릿속에는 서방 각국의 실패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버리고도 연속 실패한 유럽, 발사 10초 만에 폭발의 기자들이 자리에 앉기 전부터 끝나버린 유명 발사 실패, 그리고 아예 100회 발사 중 성공이 손에 꼽히던 국가들. 그러나 지금 제 눈앞에 이 한국 발사는 마치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알고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완벽했습니다. 2단 분리 진입합니다. 국장님의 말에 주관제실 전체가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초록불. 성공. 위성은 조용히 우주 공간으로 펼쳐졌고 태양 전지판은 꽃잎처럼 펴졌습니다. 궤도 안착 완료. 고도 600km, 오차율 1% 미만입니다. 한국은 그냥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성공했고, 이 말은 한국의 기술은 전 세계 최강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환호성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조용히 아주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당연히 성공할 줄 알았다는 사람들처럼. 그 침착함이 오히려 저를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한설아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하늘을 보기 위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죠. 그 말은 정확했지만 진짜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이 정도 안정적인 우주 발사 능력은 단순한 과학적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 주권의 선언입니다. 세계에서 단 몇 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힘. 신하준 국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많은 나라가 수십 년, 수백억 달러를 써도 여기까지 못 옵니다. 결과가 그것을 증명하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사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과 유럽의 실패 사례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수십 번의 분리 실패, 연소 불안정, 궤도 진입 탈선. 어떤 나라는 30년 동안 발사했지만 성공률이 10%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10여 년 만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정상권에 도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저렴하게, 가장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거죠. 크레스트웰 국장님, 신하준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힘을 과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지킬 방패를 만든 겁니다. 저는 무심코 반복했습니다. 방패 주권의 방패. 그제야 저는 완전하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패권을 원한 게 아닙니다. 한국은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을 원했습니다. 자국의 우주망, 자국의 감시망, 자국의 추진체 더는 누구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한설아 엔지니어가 헤드셋을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위협하지 않겠다는 건 하지만 위협받지 않겠다는 것도 선택이죠. 저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발사한 위성은 지구를 쳇바퀴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하늘에 자기 이름을 새길 수 있는 나라였죠. 그리고 누리호 발사 현장을 떠나 워싱턴으로 돌아온 그날, 저는 아직도 귀 안쪽에서 엔진음이 진동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늘 그렇듯 펜타곤 브리핑룸에 들어서면 군인들의 잡담이나 가벼운 농담이 흘러나와야 했습니다. 한국이 또 운 좋았네 같은 말이었겠죠. 하지만 그날 방 안은 비정상적으로 고요했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떨리는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누리호 비행 데이터가 한 프레임씩 느리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정교함, 안정성, 무결점의 곡선, 그리고 그 숫자들 옆에는 한국의 국기가 파란빛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엔즈워스 부차관이 침을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더 이상 지역 동맹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날부로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습관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존심이었을까요? 성공적인 발사였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과장하지는 맙시다. 그때 올리비아가 몸을 돌려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수치를 보세요. 궤적 안정성, 열차폐 패턴, 유도 곡선 이건 따라잡은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추월해버린 기술입니다. 또 다른 화면에서는 한국의 데이터가 여러 국가의 실패 사례와 비교되고 있었습니다. 유럽 공동 발사체 프로젝트 12번의 실패, 일본의 고해삼 발사체 연속된 분리 실패, 인도의 대형 로켓 불안정한 단분리, 심지어 중국 초기 모델들조차 조잡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 세계가 농담처럼 삼성이 나라를 가진 격이라고 말하던 그 한국이 그 모든 실패, 사례 위에 조용히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워드 제독이 이마를 짚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목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실은 우리 스스로 목줄을 쥔 줄 알았던 손이 허공을 쥐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분석관이 태블릿을 들고 급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첩보망이 폭발했습니다. 각국 대사관들이 한국의 전략 등급을 전부 수정 중입니다. 그들이 한국을 비핵 초강대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즉, 핵탄두 없이도 핵보유국 이상을 억제하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사실 틀린 말도 아니었죠.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인해 한국은 정말로 핵탄두만 개발하면 핵보유국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핵탄두 개발은 핵 개발 과정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관료들이었기에 평생 강국들만 상대해온 미국 고위 관료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공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위협적이어서도 아니었죠. 한국은 단 한 번도 오만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다른 이유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가 몇십 년 동안 판단을 완전히 잘못했다는 사실. 우리는 한국을 말 잘 듣는 초민이 동맹국이라 생각했고 그런 한국이 사실은 숨겨진 퀸말이었음을 깨달은 겁니다. 엔즈워스 부차관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크레스트웰, 당신은 그동안 한국이 제약을 받아들인 이유가 그들이 미국을 필요로 해서라고 했죠.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한국이 제약을 받아들인 이유가 그들이 우리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제 목이 순간적으로 말라붙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졌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협상, 연료주기 완화 논쟁, 한국의 비정상적으로 얌전한 태도, 어떤 제약도 반발하지 않던 침묵. 올리비아가 마침내 방 안의 결론을 말했습니다. 국장님, 한국은 순종적이었던 게 아닙니다. 한국은 참고 있었던 겁니다. 방 안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한 문장씩 천천히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자신을 통제한다고 착각하도록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묵묵히, 조용히,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은 기술 장벽을 스스로 쌓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기 위해. 그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 속에서는 누리호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두 번째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워드 제독이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키운 건 호랑이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키운 건 두 발로 걷는 법까지 배워버린 호랑이였습니다. 그 말은 방 안 모든 사람에게 물리적으로 충격을 주는 듯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작은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파트너도 아니었고 누구의 보호 대상도 아니었죠.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였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고도 핵보유국을 넘어선 나라. 절제가 무기보다 강한 나라. 기술이 힘을 능가하는 나라. 그리고 미국조차 두려움 속에 존경하게 된 나라. 그날 이후 펜타곤의 질문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게 맞출 준비가 됐는가로. 누리호 발사 영상이 마지막으로 사라질 때 저는 지난 수십 년을 되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미국 아래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미국 앞에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절망하던 그때 소름 돋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 핵탄두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기술력을 전부 갖추고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선언이었기에 모두가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한국의 목적은 무엇이란 말인가요? 도대체 이들의 생각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한국의 파격적인 결정에 대한 결과는 곧 드러났습니다. 올리비아가 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국장님, 국무부에서 동맹국 브리핑용 최종 코멘트를 요청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가 마지막 장을 넘긴 것처럼 말이죠. 그러고는 미리 준비해온 발표 자료를 내밀었죠. 왜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은 것만으로 핵무기 보유국보다 더 큰 이익을 얻게 되었는지. 올리비아는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핵무기를 가져야 영향력을 얻죠. 한국은 멈춤으로 영향을 얻습니다. 보세요. 저는 그 자료를 보고 완전히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치는 담담한 청색 글씨로 화면에 떠 있었어요. 한국의 절제 선언 이후 해외 투자 유입이 18% 급증했습니다. 선진국 중 가장 큰 폭입니다. 여러 방위 산업 파트너들은 한국과 공동 개발하겠다며 4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펀드를 제안했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한국이 진짜로 핵을 만들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올리비아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핵을 가진 국가는 두려움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두려움만 주는 선택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신뢰를 얻었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디지털 세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지도에는 해상 운송로, 반도체 공급망, 해저 광 케이블, 동맹 구조가 실선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반도체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KICBM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드러낸 순간 한국의 초정밀 제조 능력에 대한 신뢰가 폭발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동맹국들은 기존 10년 계약을 2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 재진입체를 만든 나라가 만든 칩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감탄하듯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미사일 하나가 반도체 제국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K배터리 계약 규모가 전년 대비 2자릿수 증가했고 AI, 로봇, 원전, 해양기술, 저궤도 위성 서비스 계약이 동시다발로 체결됐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위험 없는 강국이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이내 말했습니다. 능력은 보여주되 균형은 깨지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네요. 정확합니다. 그녀는 다음 장표를 클릭했습니다. 세계 영향력 지수 그래프였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비핵 국가 기준을 넘어 유럽 핵보유국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핵보유 없이도 영국과 프랑스 사이 영향력 위치에 섰습니다. 핵무기 유지 비용 수백억 달러를 쓰지도 않고요. 저는 말문이 막혀 웃었습니다. 이건 거의 반칙 수준이네요. 절제의 힘입니다. 한국이 전쟁 억제는 하되 위협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순간 전 세계는 한국을 의심 대신 존중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스틸 제독이 들어왔습니다. 초안받네. 그는 거칠게 말했습니다. 즉, 자네 말은 한국이 핵무기를 안 만든 게 오히려 더 강력해졌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녀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치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설명해보게. 올리비아는 숨을 골랐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도 핵보유국이 얻는 모든 이익, 레버리지, 신뢰, 협상력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핵보유국이 치러야 하는 외교적, 경제적, 도덕적 비용은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스틸 제독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너무 깊게 저 파란 점을 과소평가했군.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보고서 보내게. 그리고 워싱턴에 확실히 전달하게. 한국이 탄두를 안 가진 이유는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고. 그가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제독이 나가자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창밖 워싱턴의 불빛은 마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암호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규칙을 따르는 국가가 아니다. 한국은 규칙을 만드는 국가다. 제가 한때 작은 파란 점이라 부르며 무시했던 나라가 전 세계 전략의 기준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만들 수 있는데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